자, 이번 단어는 산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공업은 크게 황산공업, 염산공업, 질산공업, 인산공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먼저 황산공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이 황산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화학공업의 원료로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요성이 다릅니다. 황사는 초기에 명반을 가열을 해서 분해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가 있어요. 이것을 물에 흡수시켜서 만든 것이 이제 초기에 시도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황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산의 명칭과 성질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 황산이라고 똑같은 H2SO4라고 하는 그 화학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고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을 다르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먼저 묽은 황산 이라든지 또는 진한 황산, 그리고 발련 황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황산은 암모니아 합성법의 실용화가 일어나면서 비료 생산의 원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공업용 생산에 3분의 2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황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산에 대한 그 명칭과 각 용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면 먼저 묽은 황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황산의 농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묽은 그런 상태예요. 60에서 80%. 이것도 굉장히 강한 센 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로서는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때 묽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든지 또는 섬유, 또 무기약품, 그리고 철강 산세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세라고 하는 거는 공업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공업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또 순수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 공업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세라고 하는 것은 그 두꺼운 녹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산용액에 침적해서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산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철강 소지의 산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봄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봄에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 제품의 스케일이나 또는 두꺼운 녹층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을 산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묽은 황산이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진한 황산을 보겠습니다. 진한 황산은 90에서 1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료나 또는 섬유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금속 재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발련 황산입니다. 발련 황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한 황산에 삼산화 황산을 용해시켜 놓은 것을 발련 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열고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삼산화황의 증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흰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련 황산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이 발련 황산 같은 경우에는 화약이나 도료 또는 유기 합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황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황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온에서 이제 무색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점도가 좀 큰 그런 액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점도라고 하는 거는 그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점도도 같이 증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점도가 큰 그런 액체에 물과 같이 희석을 시켰을 때 굉장히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황산의 어떤 증기압에 대한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황산의 화학적인 성질은 농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황산의 비중이 97.35%일 때 약 1.84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일 때 황산의 증기압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B점은 338도 정도가 됩니다. B점은 우리가 끓는 점이죠. 이때의 끓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그 B점이 338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증기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일기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증기가 만들어지는 일기압과 같은 그런 상태를 표준 증기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8.3%일 때 증기압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는 황산이 증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부피의 물 4도씨일 때 그때의 중량비하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중량과 그다음에 같은 부피의 물 4도씨하고의 중량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1이라고 기준으로 하고 보고 그때의 황산의 비중이 1.835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련 황산 같은 경우에는 유상의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이게 공기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바로 그 흰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황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황산 수용액은 또 농도가 낮아지면 황산 수용액의 증기압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230도씨로 가열했을 때 98%의 진한 황산은 그 증기압이 10mm Hg에 가깝지만 농도가 92%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기압이 순식간에 200mm Hg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와 증기압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황산은 진한 황산을 표시를 할 때 concentrate라고 하는 CONC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한 황산이 되는 거죠. 이 진한 황산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삼산화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한 산화력이 있어요. 이 산화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또 황산은 물과 섞을 때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결합력이 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희석을 하기 위해서 황산과 물을 섞을 때는 반드시 물에 황산을 이제 조금씩 넣어주면서 희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CONC라고 하는 이 컨센트레이트 된 그 진한 황산은 데시케이터라고 하는 건조제에 활용을 합니다. 또는 탈수제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 데시케이터는 마치 그 시루떡 같은 그런 용기처럼 되어 있어요. 구멍이 나 있고 이 안에다가 진한 황산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시료를 올려놓으면 여기에 그 황산이 건조하는 역할 또는 수분을 탈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약이나 시료를 건조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때 그 황산은 점점 묽어지겠죠. 수분을 탈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DIL이라고 하는 거는 딜루트의 약자입니다. 물에 타서 희석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딜루트라고 하죠. 그래서 황산이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황산은 산화력은 없고요. 또 희석할 때 반드시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첨가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진한 황산에다 물을 첨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많은 열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의 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황산의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봄해도를 나타내는 방법,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봄해도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93% 이상의 농도는 비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백분율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3% 미만에 해당이 되는 산은 퍼센트 농도 백분율 대신에 봄해도를 사용을 해서 농도를 표시를 해요. 이 봄해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중을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비중에 대한 값은 144.3 마이너스 봄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 요겁니다. 봄에도 분의 144.3. 즉 봄에도라고 하는 것은 144.3에서 1 마이너스 비중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메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 프랑스의 과학자 보메라고 하는 사람이 밀도를 측정하는 비중계, 즉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는 그 비중계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간단한 공식을 사용해서 보메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봄의 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봄의 비중계를 액체에 띄웠을 때 눈금의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 봄의 도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봄의 도 값이 98%의 황산이나 100%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변하지 않는다 거의. 그래서 98이나 100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황산의 농도가 93% 그 이하로 갈 때 대략 93.19, 77.67, 62.18% 뭐 이와 같은 그 농도에서는 각각 그 봄의 도 값이 66, 60, 50 정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도 비중계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요. 그 눈금이 그어져 있는 종이가 들어있는 유리 막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체에다가 잠길 수 있게 동그란 그 납구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가뒀을 때 그 부분이 추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밀도가 크게 되면 봄에개가 부력에 의해서 솟아오르고 밀도가 작으면 가라앉게 되면서 눈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봄의 그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봄에도에 관련된 문항은 어떻게 출제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봄에도가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은 봄에도가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은 비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산화황과 물이 결합을 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M 그리고 N을 각각 표현을 하고요. 삼산화황 앞에 M, H2 앞에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그 M과 N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황산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과 N이 이렇게 이퀄 관계로 있을 때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100% 황산이 되는 거고요.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황산 수화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M이 N보다 큰 경우에 이때는 과잉의 SO3 삼산화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가 발연 황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진한 황산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있고 또 강력한 탈수 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용해될 때 많은 열을 발생을 하면서 수용액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범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 삼산화황과 물하고의 이 계수 관계에 의해서 각각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황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 황화물이라든지 또 황산염 그리고 황화수소 기체, 수소 등을 생성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묽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속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아연이라든지 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온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과 황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금속 황산염을 만들고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즉 아연이 황산하고 반응을 하면 황산 아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들이 있을 거예요. 별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금속들을 이온화 경향이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온화 경향이 뭐 크지 않은 그런 금속들이 있겠죠.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구리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적은 그런 금속들이다. 이런 것들은 진한 황산하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금속 황산염이나 이산화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보다는 이온화 경향 큰 금속보다는 그 환경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한 황산과 가열을 해서 금속 황산염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 예를 좀 보면 예를 들면 구리가 황산하고 반응을 하는데 황산구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물과 이산화황이 발생하는 그런 생성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항 보겠습니다. 황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황산은 부피로 농도를 표시하며 공업적으로는 보메도를 사용을 한다. 황산은 부피로 농도를 표시하고 공업적으로는 보메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황산은 비중으로 농도를 표시하고 공업적으로는 보메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번 93% 이상의 황산은 농도에 따른 비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또 이 범위 이상의 농도는 백분율로 표현을 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고요. 3번 진 비중과 보메도의 상호 관계는 보메도의 값은 144.3 그리고 D-D분의 1이다. 우리가 그 보메도에 대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44.3 그리고 1-D분의 1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수식이죠. 보메도와 진 비중하고의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비중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 진 비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어진 온도에서 물질의 중량과 또 같은 온도의 동일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중량하고의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도씨 물에서의 그 중량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의 비중을 우리가 진비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이 수소보다 작은 금속 이런 것들 구리 같은 거 앞에서 예를 들었죠. 그것은 묽은 황산과 반응해서 금속 황산염을 생성시키고 수소를 발생한다. 앞에서 구리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이거는 금속 황산염을 만들기는 하지만 묽은 황산하고는 반응하지 못하고 가열하면서 진한 황산과 반응을 시켰을 경우에 금속 황산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황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묽은 황산과 이온화 경향이 큰 그런 금속, 아연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죠. 이것이 황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금속 황산염과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니까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